도시 공간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공간구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공간구조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이론, 우선 지대이론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토지의 용도는 주로 지대, 지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지대이론은 튜린의 고립국 이론에서 발달을 합니다. 튜린의 고립국 이론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튜린은 농업적 토지 이용 모형에서 농작물의 재배는 도심으로부터의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런 것은 동심원 구조를 띠고 있으며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운송비가 감소함에 따라 집가는 높아진다. 아무래도 도심지 가까운 곳일수록 집대는 높다. 토지의 지불 가치 능력은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대의 위치는 입찰 가격이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치 지대는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시장이 가까울수록 위치 지대는 증가하고 지대가 높아지므로 거리가 시장에서 멀어지게 될수록 단위 거리당 운송비가 적은 작물을 재배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부가치 산업을, 거리가 멀수록 이제 좀 더 로우한 그런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런 개념이겠죠. 정말 뻔한 개념이에요. 도심 부분에선 높은 거, 비싼 거, 외곽에선 싼 거,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지가 공서는, 자, 지가라는 거 우선 살펴보죠. 토지의 가격으로서 지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도시에서는 특히 교통의 영향이 크다. 교통에 따라서 지가, 토지의 가격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 지가 곡선은 도시의 접근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곡선으로서 우선 CBD, 중심으로 갈수록 지가는 훨씬 높아질 것이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지가 곡선의 양상은 CBD에서 배우지로 갈수록 지가가 점차 감소하는 반비례 곡선을 가진다. 이런 거죠. 이렇게 지가 곡선, 이게 지가 곡선이고 여기가 도심, 이쪽이 외곽. 자, 갈수록 지가가 떨어지는 형상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일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지가 곡선을 형성하는 요인은 우선 접근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잠재적인 연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어진 위치가 다른 장소들의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지가가 훨씬 더 좋게 책정이 되는 것일 것이고요. 자, 입지. 사전적 의미로서는 경제인간이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에 따른 지불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결정할지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지가 상승률. 도시 내부는 지가와 연동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으로 구성된다. 아무래도 가격에 따라서 그 도시의 기능 공간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불 능력이 훨씬 더 강한 상업지역은 점차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겠다. 그래서 지가와 이런 걸 본다면요. 우선 지대곡선. 우선 도심부가 가장 적은 규모가 있고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할 것이고 점차 외곽으로 갈수록 위성도시도 있고 자연초락도 있고요. 그래서 중심도시, 교외도시, 대도시의 영향권, 배후도시, 통근 가능한 거리, 대도시 1인 생활권 이런 같은 식으로 이제 공간의 분포를 볼 수 있고요. 대도시의 구조도 도심이 있고 중간지대, 그리고 고급주택지역 학교, 이 같은 현상에서 이제 이심과 집심 현상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는 위성도시, 그리고 이제 부도심들이 형성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이와 같은 식으로 형성이 된다. 지대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우선 상업 업무적인 가장 큰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 공업지역, 그다음 주거지역 순으로 가격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식의 개념들 기본적인 공간 구조다 보니까 한 번 더 인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공간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단핵도시와 다핵도시를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단핵도시. 자,
단일 도시의 공간 구조. 자, 고립국 이론에서 먼저 얘기했던 동심원 구조에 의한 공간이죠. 토지 이용의 형태나 직가 곡선의 기본 개념은 단일 도심 도시, 즉 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단일 도시, 단핵 도시는 이제 같은 용어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립국 이론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CBD가 입지하고 점차 동심원 구조로 커지면서 이제 공간 구조를 이야기했죠. 도시에서 지대는 도심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상업활동이 이제 지대 곡선이 가장 가파르고 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등이 도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냥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지가에 따라서, CBD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공업활동, 주거활동 순으로 지가 곡선이 완만해지며 상업, 공업, 주거 순으로 도시활동이 발전한다. 상업, 공업, 주거 순이겠죠. 상업, 공업, 주거. 실제로 현대도시의 대부분에서는 공업지역의 지대보다 주거지역의 지대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 등장했을 때 당시 산업혁명 시기 이후 전후로 해서 나왔던 이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적인 개념이 조금 틀리죠. 지금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 조금 더 지대가 높다는 거. 그래서 공업지역은 주로 계획부지에 집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거지역은 도시 전역에 분포한다. 그러니까 공업지 같은 경우 존인지에 따라서 한데 모여서 있어야 되고 주거지는 아무래도 여기저기 분포했다. 그런 개념을 잡을 수 있고요. 자, 다핵도시의 공간구조. 획이 많다는 거죠. 즉 도심이 있다면 부도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다핵도시. 자, 단핵도시와 달리 다핵도시는 주요 교차점, 도로의 교차점이겠죠. 교차점에 부도심이 형성하고 부도심 지역에서는 지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있으면 도심지에서 나갔다가 다시 이와 같은 식으로 부도심지에서 한 번 더 지가가 상승하는 그와 같은 공간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도심에서는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다소 포진함으로써 주거지역보다 높은 지대를 형성한다.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단핵도시의 느낌이에요.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 CBD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점유지대, 세 번째 근로자 주거지, 중산층 주거지가 외곽에 퍼지면서 마지막에 통근자들이 모이게 되는 이와 같은 공간 구조가 있다. 그럼 다핵도시는 어떻냐? CBD가 있고요. 여기에 부도심이 또 있죠. 여기가 CBD, 그리고 이제 외곽에 점유지대니 중산층지대니 이런 게 거주하다가 여기에 다시 외곽 업무 지역인 부도심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앞에서 이제 그런 지가에 대한 내용과 다핵 구조, 단핵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토지 이용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트리니티 고립국 이론과 최소 비용 입지론에 따른 공업 지역의 입지 선정 그리고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트리니티 고립국 이론. 자, 기본적으로 고립국 이론은 지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하다. 모든 땅의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수성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되는데 지대는 매상고 전체 매출에서 생산비를 제외하고 수송비를 제외했을 때 남는 것이 지대, 즉 토지 가격 지불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요소는 지대가 높은 곳은 도심이고 그 도심 근처에는 근교 농업이 발전한다.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과 고가의 농산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화훼 같은 것들, 도시 서울시 주변으로 근교 주변으로 이런 화훼 같은 것들이 업종이 있다는 거고요. 지대가 낮은 것들은 이제 도심 외곽으로 가겠다. 그래서 조방적 토지 이용을 한다. 뭔가 넓게 쓰는 거죠. 집약적과 조방적 토지 이용 구분하시고요.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서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진다. 자, 한계 지대 곡선. 지불 능력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한계치인 거죠. 농산물의 생산을 따지고 그런 수송비를 따졌을 때 한계치.
농산물의 가격, 생산비, 유통, 인건비 등의 형태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 가까울수록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은 지가. 도심은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인 토지 이용을 한다는 거. 자, 이런 고립국 이론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세계와의 단절된 고립국은, 즉,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의 도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립된 도시다. 그렇죠? 고립된 도시.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원형 공간을 이루고 이 안에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그 안에서 하나의 도시가 운영이 돼야 되고 이 지역은 평탄한 평야 지역이며 어디서든 경작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즉 외부와 단절된 도시가 있으며 도심지가 있고 어느 곳에서든 농사를 질 수가 있고 그 지형은 평야가 돼야 된다. 즉 뭐 산이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뭐 하천이 있다면 경작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 수송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모두가 동일한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 고립국의 평야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의시가 존재하며 필요한 농산물은 주변의 평야에서 공급되며 농민들은 농산물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그냥 동일한 평야가 있고요. 모든 생산된 가격은 이제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2,000쌀이 비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생산물은 같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장 농민들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송수단에는 이제 말이 이끄는 달구지, 수레가 유일하다. 별도의 다른 운송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가설을 전제로 합니다. 자, 다음은 최소비용 이론. 그러니까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겠죠. 공업지역을 선택하는 입지 이론인데요. 알프레드 베버는 최소 비용 입준에 입각해서 공업 입준을 전개시켰다. 자, 이것에 대한 가정은요. 지형적,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의 그 지형이나 문화나 정치나 기술 모든 게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원료는 산지와 시장에 알려져 있다. 원료의 산지와 시장은 알려져 있다. 어디가 원료가 공급되는 곳이고 어디가 판매처인지 그것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노동력은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입지하나 노동력이 있는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활동이 있지 하더라도 임금은 불변하다. 어떤 새로운 경제 체계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임금의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깔아줬고요. 한 시점에서 오직 하나의 생산물만을 고려한다. 수송비는 수송거리와 수송되는 원료 및 생산물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뭔가 그 우유 같은 것들 은근히 무겁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강석들 이런 것들은 무게에 따라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 자, 공업입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수송비, 노동비, 그리고 직접 경제의 이익,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생산비를 결정시킨다. 그래서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산비를 결정하고 생산 비용이 최소화되는 공간은 공업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비를 결정한 요소는 수송,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이제 모였을 때 이런 시너지와 같은 것에 의해 결정되는데 생산 비용은 이제 그런 모든 요소들이 최적화되고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공업지역이 입지하는 것이 원리다. 그래서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하고 어디가 이 물품을 운송했을 때 거리 대비, 무게 대비, 시간 대비를 고려했을 때 어디가 가장 최적화된 지역인가를 먼저 조사하고 이 임금의 지역적 차이에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살펴보고 지역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임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직접 경제 이익에 의해 최적 입지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단계적으로 고찰을 하겠다. 그래서 뭐 현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간선도로, 고속도로나 이런 철도변으로 공업지역이 입지됐고요. 노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서 중국 같은 동남아시아 같은 곳으로 이제 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업 입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료지수 M은 사용된 편재료의 중량,
그리고 최종 생산된 물건의 중량. 자, 무슨 말이냐? 어떠한 하나의 생산물을 예를 들어서 뭐 단무지를 만든다고 해볼까요? 단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무의 그런 원래의 무게와 그걸 생산하고 나서 재가공했을 때의 무게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자, 원료지수. 최종 생산된 중량과 사용된 편제로 원래 사용된 그 중량을 따졌을 때, 자, 무게의 중량이 훨씬 더 큰 곡류, 즉 1보다 큰 경우는 중량이 감소했다. 중량 감소형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원료 지향적인 입지를 가져라. 원료 지향적인 입지를 가져라. 무슨 말이에요? 석회석 같은 거겠죠? 시멘트 같은 거.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 산지 입지에서 철강석, 그런 석회암 같은 거를 부셔서 재가공해서 옮겨오잖아요. 그 실질적인 원료, 무거운 석회석 같은 것을 옮겨서 가공하기보다는 원료 산지에서 가공을 하자는 거고. 자,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 원재료의 가격과 생산된 물품이 동일하다면 어느 곳에든 입지할 수 있다. 즉 중량 불변형이다. 자, 만약에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중량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 지향적으로 입지를 해라. 아무래도 무거운 물품을 옮기려면 수송비가 더 들 테니까 값싼 혹은 가벼운 재료를 갖고 와서 새로 가공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료 지향성, 시장 지향성이라는 의미로 공업지의 매버의 공업 입지로는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공업지역 입지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 운송비. 생산비가 최소일 때 기업의 이윤은 최대가 된다. 최소 생산에 따른 최대 이윤이죠. 최소 생산에 따른 최대 이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최적 입지로 본다. 즉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들면서 기업의 이윤을 최고로 도출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정한 공간이다. 그래서 생산비는 운송비, 노동비, 원료비, 동력비 등으로 구분되고 생산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은 운송, 그리고 노동, 원료, 동력비로 구분되고 장소에 따라서 큰 비용이 운송비다. 그러니까 뭐 노동력이나 원료비나 동력 같은 거 다 비슷하고 동일하다는 전제고 운송비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비용, 제품의 값은 운송비가 결정한다. 운송비가 많아질수록 그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런 개념일 것이고 생산 요소의 비용은 지역 간의 격차가 없을 때 총 운송비가 최소 지점 곳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원료 지향성이냐 소비 지향성이냐 그런 걸 따졌을 때 가장 적정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 운송 공장의 입지 지역이 되겠다. 자, 다음은 노동비와 직접의 이익인데요. 노동비. 어떤 지역의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이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면, 즉 노동력이 싸다면 노동비 절약 지점의 최적 입지로 결정한다. 지금 현재 이제 뭐 동남아나 베트남, 중국 같은 데로 공장 이전하는 게 이런 노동비 때문이죠. 한국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 공장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운송비를 따져도 노동비 쪽에 훨씬 더 많은 저감이 온다. 뭐 이런 개념일 것이고요. 노동비 절감액이 운송비 중과분보다 커서 총 생산비가 다 최소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론 당시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큰 노동비 차이가 없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노동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자, 직접의 이익.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으로 비용 절약이 최소 노동비 지점보다 절약되는 곳을 선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종적인 입지를 선정하겠다. 우선 운송비 3-3개에 걸쳐서 공업지를 결정하는 거죠. 우선
원료 대비 생산된 물품의 무게와 그에 따른 이동에 따른 운송비를 가정해서 가장 적정한 지점을 찾고 그 적정한 지점이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럼 그런 여러 군데 중에서 노동력이 좀 더 싼 동네, 그렇죠? 임금 좀 더 싼 동네를 찾아가고 마지막으로 그런 식의 플래닝 그 조건에 의해서 공장들이 들어왔다면 내 공장 말고도 다른 공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업지를 결정하자. 이것이 그 베버의 공업입지론,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업지의 입지를 찾자. 이렇게 되면은 되겠네요. 자, 다음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요. 중심지 이론 같은 경우 상업지역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상권의 영향력, 그리고 교통과의 관계, 그리고 행정구역과의 관계까지를 살펴보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 계층의 포섭 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포함하느냐 그런 원리가 될 텐데, 고차 중심지, 뭔가 상위 레벨의 중심지는 그 낮은 그보다 낮은 중심지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죠. 크리스탈러는 K-밸류라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 이론을 설명하는데, K-밸류 체계는 최고차 중심지의 배유지 내에서 차수가 낮은 중심지가 몇 개씩 포섭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K 값의 배수를 결정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크리스탈러의 이제 시장의 원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위 중심지가 있고 그 낮은 차수의 중심지가 있죠. 그러면 이런 공간들 어떻게 해라? 시장권 3개씩 나누어 가져라. 즉 하위 레벨의 공간은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질 거겠죠. 그러면 하나의 그 영역에서 3등분을 해서 나눠 먹는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이고, 그런 상권을 더욱더 크게 간주하는 중심, 고차 중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고차 중심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상권들은 등분된 영역으로서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게 시장의 원리고요. 자, 교통의 원리 같은 경우, 자, 우선 고차 중심지 그대로 있으면서 그 낮은 중심지의 연결들이 등비로 이어지죠. 어디서든 동일한 접근, 동일한 거리를 부여하겠다. 이것이 교통의 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등거리에 있는 2개의 상위 중심지에 의해서 2분의 1씩 상권을 받는다. 자, 여기에도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고차 중심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와 절반씩 갖는 거죠. 시장의 원리는 하나의 상권을 이렇게 또 쪼개서 3분의 1씩 갖는다면, 교통의 원리는 등거리에 따라서 2분의 1씩 나누어서 갖겠다. 이것이 교통의 원리다. 그럼 세 번째 행정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의 원리는 행정통계상의 고차 행정 중심지가 저차 행정 중심지의 관할 구역에 포섭되도록 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죠. 고차 중심지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게 되는. 그러면 여기에도 어딘가 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그것을 또 포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서 본다면, 우선 크리스탈러는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본 거죠.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나. 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저차 중심지는 3등분을 해서 그 나누어서 생활권의 영향을 잡아주는 거고, 교통은 2분의 1씩 가져갔고, 행정의 원리는 이제 6개를 포괄해서 하나로 보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그 이론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상업적인 결정론에 따라서 고차와 저차, 그러니까 중심 상업과 뭐 도심과 부도심, 그와 같은 위계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 잠깐 봤던 이런 튜넨의 고립국 이론, 그리고 그 베버의 그 공업입지론, 그리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다핵이냐 단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뭐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올만의 다핵 이론, 이런 것으로 점점 전개되고 파생될 거예요. 다음 시간의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도시 공간구조의 이론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